자, 오늘 주제는요. 바이든 후보 사퇴, 트럼프가 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후보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고요. TV 토론회에서 횡설수설한 이후로 결국은 이제 압박을 받다가 결국 사퇴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그 후보로 지명이 될 것 같고요. 두 분과 함께 산업과 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전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튜버 돈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바이든이 사퇴하면서 더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명확해진 겁니까? 오늘 시장 반응 자체를 놓고 보면 이제 불확실성의 확대라고 보는 것 같은데 사실 바이든 사태는 뭐 사실 주말 동안 빌드업이 계속 있었잖아요. 이제 그 TV 토론회 이후로 사실 사퇴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점점 중량급 인사들이 사퇴를 요구하는 듯한,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그게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바이든의 사퇴를 요구하는 멘트가 나가면서 사실상 이제 내려놓게 됐는데 네. 이거 자체는 충격은 아니죠. 사실 이거 끝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는데, 물론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게 트럼프에서 질 것 같으니까 내려오는 건 너무 불명예스럽잖아요. 차라리 선거에서 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명예로운 퇴장을 하기 위해서 약간 명분도 좀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걸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필요하지만 이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했는데, 이제 나이도 많고 하니까 이제 아름다운 퇴장을 좀 해달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거는 뭐 사실상 예상된 부분인 건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백악관보다는 의회 쪽을 선택한 거 아닐까. 지금 이대로 가면 바이든이 끝까지 레이스를 끝까지 간다면 지금 대통령위에서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의회까지 모두 소위 말하는 이제 레드 삭스리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상원과 하원 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완충지대가 없잖아요. 완충지대가 없어 정책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특정 정책을 밀어붙일 때 그 방어 기제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의회라도 잡기 위해서 그럼 해리스를 세워서 네. 이게 어차피 대선에서 지더라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그래 상하원이나 적어도 건지자. 하원 정도는 건져야 하원이 이제 실질적 이제 예산을 관리를 하니까 지금 바이든의 정책을 좀 지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바이든에게도 이런 설득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올라설 것 같으면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라고 보시는 쪽인 거고? 아니요, 전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해리스 같은 경우도 지난 3년 반 동안 그렇게 존재감 있는 정치인은 아니었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리스가 나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죠. 지금 1,320억에 이르는 기부금 같은 경우도 해리스가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럼 다시 환불을 했다가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기는 3개월밖에 안 남은 시간에서 사실상 포기밖에 안 돼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해리스도 즉 부통령끼리 벤스랑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더라도 대통령 선거에서 지는 게 해리스한테도 유리하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회라도 가져가자 하는 현실적인 판단이 주말 동안 있지 않았나. 오히려 좀 클리어해졌다.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정 차장님은 어떠세요? 해리스가 떠오르고 바이든이 사퇴하면서 오히려 더 클리어해졌다고 봅니까? 모든 것들이? 저는 좀 반대로 보는데요. 반대로? 네, 저는 바이든 사태를 사실 예상을 못했습니다. 오.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데도 왜 나왔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뭐 누가 압박을 했든 뭘 했든 내려놨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운 느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계속 가면 시장에서는 무조건 트럼프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불확실성이 덜한 겁니다. 근데 지금 뭐 해리슨이 나올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올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8월에 이제 전당대회를 해봐야 하니까. 네. 8월에 전당대회를 해서 누가 나온다라는 것도 불확실성이고, 나와서 얼마만큼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것도 불확실성이고, 네. 그 사람이 무슨 성향을 갖고 있다 이것도 불확실성이고. 그렇죠.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월요일 이게 굉장히 피곤한 게 주말 동안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래서 네. 지난주 월요일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 총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죄송합니다. 트럼프 후보. 트럼프 네. 전 대통령이 전 총격 대통령. 사건이 있으면서 시장이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막 급격하게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또 다른 양상이 벌어졌죠. 이거 일시적이다라고 하면서 다우가 떨어지고 다시 기술주가 오르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번엔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면서 또 다른 형국으로 지금 갈 수도 있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가장 그러니까 이거는 별일 아니고 뭐 시장이 박살날 일은 아닌데 그래도 걱정스러운 것 한 가지는 안전자산 선호가 좀 커진다든지 위험자산에 대해서 회피하는 성향이 나타났을 때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어요. 그렇죠. 오늘도 선물 시장에서 네, 5천 오늘도 원 많이 넘게 팔고 있고 외국인만 팔면 좋지만 기관은 더 많이 팔았습니다. 같이 팔죠. 네. 왜냐하면 불안감이 커지는데 그거 내가 가만히 앉아서 두드려 맞느니 내가 먼저 움직이겠다. 그럼 외국인이 사실 지난주에 많이 판 것도 아니거든요. 네. 몇 천억 팔았어요. 몇 천억의 시장이 그냥 와장창 무너졌거든요. 그 이유는 받아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기관이 불안하고 외국인이 불안하면 개인이라고 마음 편하겠습니까? 서로 불안한 상황에서 조금 매물이 나오니까 와장창 떨어지는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것들이 좀 커지는 그런 양상이어서 그게 걱정되고요. 시장은 점점 혼란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해서 안전자산 선호여서 그래 채권 금리가 막 떨어지면서 안전자산이 올라가면 참 좋은데 네. 지금 그것도 아닙니다. 채권 금리는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불안 심리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네. 서로 지금 아직까지 모르겠다. 일단 던지고 보자. 이런 움직임이 패닉셀. 시장을 조금 오늘 이번 주는 조금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여기서는 좀 갈리네요. 그러니까 뉴페이스가 떠오르고 새로운 정책이 뭐가 나올지 모르고 어떤 지지율을 얻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변수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은 더 높아졌다고 보는 거고 돈쌤님은 오히려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대선 버리고 간다. 의회만 챙긴다. 불확실이 커진 건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패닉셀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단지 투심이 좀 무너진 거죠. 그래서 지금 네. 사겠다는 사람은 조금 좀 밀어보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좀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거리가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대선이 이벤트가 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잖아요. 후보가 사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피격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 7월 초만 하더라도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흔들렸던 게 뭐 바이든이 됐던 트럼프가 됐던 중국에 대한 견제는 오히려 더 강해질 거니까 반도체가 좀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갔는데 이제는 이제 의회를 놓고 싸우는 형성으로 간 거예요. 전 오늘 시장이 흔들리는 게 그 해리스가 되고 이런 것보다는 민주당이 그래도 그 말씀드렸지만 100억 가는 포기하더라도 의회를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확실성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선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 상하원 선거가 오히려 게임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대선 뭐 놔버렸다 이런 분석은 없는 것 같은데 자꾸 그렇다고 대선은 놔버렸다고 말씀하시니까 물론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런 것 같다. 네, 근데 요즘 보면 제가 준비한 뭐 차트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요. 사진. 보통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썸네일이 굉장히 썸네일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데 유튜브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거를 중요하게 했냐면 경제 그 잡지 표지 실제 논문도 있습니다. 네. 왼쪽 건 뭐예요? 바이든이. 저게 선거 토론이 있었던 그날 나왔던. TV 토론 날 나간 거고. 네. 그래서 말 그대로 패닉이 된 거죠. 그래서 타임즈도 이제 바이든이 이제 사실상 나가야겠다라는 걸로 나온 거고. 사퇴를 의미하는.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온 거는 이제 해리스가 들어온 겁니다. 저게 이제 다음 주 거, 그러니까 이번 주 거 타임즈 표지를 보니까 바이든이 나가고 해리스 들어오는. 이거 보면 사실 뭐 글자 하나 없이 지금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 사진 좀 보여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변수가 어떤 거냐. 아직 여론조사는 해리스가 아직 결정난 것도 아니고 사태만 나왔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조금 있다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알 수 있는 게 배팅 사이트잖아요. 배팅 사이트에서 봤을 때 지금 한 30% 정도 해리스의 가능성이 나오는 걸로 있는데 물론 뭐 뒤집을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 외의 후보들이 합산해서 50 정도에 육박을 한다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진다.
그 보여주신 사진 보니까 지금 네. 굉장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이번 바이든 후보의 어찌 보면 사퇴가 굉장히 그 재선 가능성을 키웠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바이든 후보 바이든 현 대통령이 우리도 지금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죠. 헷갈려요, 계속. 네, 우리 이미 지금 임기가 시작됐다는 느낌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게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었어요. 8% 정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바이든 지지율이요? 아니 저기서 승률이 지지율이 8%면 이제 그러니까 깜짝 난리가 나는 놀랐네요. 거죠. 홀리마켓 기준으로 8%까지 떨어졌습니다. 네네. 이게 최저점이 7%였어요. 네. 근데 해리스가 이제 30% 정도까지는 올라왔는데 네. 대세를 바꿀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반 트럼프 진영이 한 절반 정도 가져가면 의회는 의외로 민주당이 가져갈 수도 있겠다. 그 지금 미국 민주당의 잠룡들까지 다 포함을 해도 현재 트럼프를 이길 만한 잠룡이죠. 잡룡이 아니라 잠. 미음 받침. 네. 다 합쳐도 사실은 네. 누가 나오면 뒤집을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의회까지 다 넘어가느냐 아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IRA 보조금 축소한다고 해가지고 2차 전지가 들었다 놨다 금요일 마지막에는 또 바이든이 그만둘 것 같으니까 조금 올라가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졌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의회가 오히려 민주당이 선전하면 이것도 오히려 불확실성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대통령은 사실상 이제 대세 흐름이 가는데 의회 선거에서 지금 민주당이 의회로 선전, 미국인들도 트럼프로 밀어주지만 내심 이제 균형을 잡고 싶은 마음 중도층이 있을 거 그럴 수 아니에요. 있죠. 그러면 이제 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찍어주는 이런 반작용이 의회의 반작용이 나올 수 있고 그게 저는 바이든을 설득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텨서 다망하는 것보다 당신의 정책을 이어가는 게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설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이슈로 사실상 거의 당선 가능성 확실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번 이슈가 아니고 그냥 지난주부터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 네. 어데트.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네. 저는 이번에 그 지지율 자체도 해리슨 부통령이 되게 안 되는 걸 아까 배팅 사이즈도 뭐 30%뿐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근데 여론조사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론조사 기관이 엄청 많잖아요. 오늘 아침에 나온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 오히려 56대 뭐 58, 뭐 48대면 뭐 어쨌든 뭐 지지율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호감도나 뭐 이런 거 따져봤을 때 결집이 있죠. 좀 비슷하다라는 또 의견도 있고 오히려 그리고 바이든이 사라지고 새로운 영한 후보가 젊은 후보가 떠오른 게 오히려 그게 프리미엄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되게 신선하게 또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트럼프 일부의 소수의 의견일 뿐이고 네. 전체 다수로 봤을 때는 네. 누구나 다 트럼프가 된다라고 보고 대통령이다.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대통령. 내 마음의 대통령은 아니고 다른 나라 후보일 뿐이고 후보일 뿐이고 그러면 이제 금융시장은 좀 냉정해야 되니까 이게 내 마음속에는 누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안 되거든요. 모두가 생각하는 이제 주식시장은 미인 대회. 그러니까 내가 예뻐하는 사람이 미스 코리아가 되느냐? 네. 아니죠. 모두가 예뻐하는. 모두가 예뻐하는 심사위원이 예뻐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심은 버리고 대세를 따라가는 게 아주 현명한 투자라고 봐야죠. 그러면 사심은 어떤 것이고 대중은 어떤 걸까요? 미스코리아가 있죠. 그러니까 사심은 어떤 그 업종이고 네. 그 대세는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좀 힌트를 좀 얻고 싶어요. 저는 항상 이야기했는데 이게 저 유튜브에서 막 했는데 여기서는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둘 다 별로입니다. 둘 다 별로다. 아니 바이든도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땡큐 막 이러고 맞아요. 막 그래놓고 왜 한 거야? 그래놓고 공장만 싹 빼가고 IRA 지원 안 해줬잖아요. 슬퍼요. 다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됐을 때 저는 트럼프가 조금 더 강하게 중국을 압박해 준다면 그게 우리한테는 반사이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중국이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 기업들한테 전기차 시장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한 5년 6년 전으로 좀 돌려보면 LG화학이 중국의 공장을 가장 먼저 지었단 말이에요. 보조금 받으려고. 근데 중국이 보조금 딱 정책을 발표하면
아무 이유 없이 LG화학만 빼고 자국 업체들. 그렇죠. 이유 없죠. 그게 한 5년, 6년, 7년 쌓여서 중국의 CATL이나 비아디나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된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배터리를 가장 많이 만드는. 근데 그런 것들을 미국이 강하게 좀 압박을 해주면 절대 미국 중국의 전기차 막 이렇게 보조금 받아서 나온 그런 차들 중국 자국 내에서 밖으로 못 나오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반사이익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주 나쁜 건 아닐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하는 건 일단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처음처럼 이렇게 그 트럼프가 1기하고 지금 만약에 시작되면 2기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 트럼프는 비슷해 보이는데 주변은 트럼프의 입지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1기 때만 하더라도 공화당 내에서도 2단아 취급을 받았고 그냥 어쩌다가 저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됐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물론이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약간 좀 배척하는 느낌이 없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경제는 좋았어요. 경제는 좋았고 물가도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그래서 트럼프가 하려고 했던 감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입지는 완전히 바뀌었죠. 공화당에서도 완전한 장악이 일어났고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하겠다는 것들을 가만 보면 전부 다 인플레이션 요인이에요. 네. 감세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금리 인하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아예 안 맞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습기 틀고 이제 제습기 틀고 같이 틀겠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전력의 승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름에 물론 창문 열고 에어컨 틀고.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레이건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네네.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4년의 시간 동안 정부 부채도 너무 많이 늘었고 그리고 35%대는 21%로 낮추는 건 효과가 꽤 있었고 그리고 그게 거의 40년 만에 감세였거든요. 그러니까 효과도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15%까지도 낮추는 건 과연 쉬울까? 공화당은 또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일지 그리고 정부 지출도 줄인다고 하는 게 지금 보조금 정도가 아닐까 정도거든요. 네. 재정 지출은 계속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그리고 달러 약세를 또 가져가고 싶어 하는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저는 1기 때 충격보다 2기 때도 약간 대비가 돼 있고 학습 효과 때문에 그런데 1기만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2기가 좀 더 나을 것이다가 방점이 그렇죠. 찍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이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배터리랑 전기차 오늘도 가장 크게 흔들리는 게 지금 LG엔솔을 비롯해서 에코프로, BM 등등 해서 많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것들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배터리랑 전기차 시장 원래도 지금 안 좋은데 트럼프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전기차 의무화 요거를 뭐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면 테슬라나 우리 2차 전지나 이런 애들은 과연 안 좋다고 봐야 되는 건지 오늘 주식시장의 반응이 정당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박지영 차장님. 지금 2차 전지에는 심리적으로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중국을 굉장히 많이 압박한다라고 한다면 그 외에 비중국 기업 외에 배터리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기차 자체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전기차 자체가 안 팔리는데 반사이익이 있다 한들 우리가 작년에 기대했던 재작년에 기대했던 연평균 30%의 성장 그래서 뭐 34년 되면 뭐 전체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고 그거는 뒤로 딜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 뭐 그거는 저는 그냥 떨어지는데 이유를 찾기 위한 뭐 하나의 구실 정도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밈 주식이 됐다라고 봅니다. 앨런 머스크가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나는 돈도 지원할 거고 네. 뭐 그럴 거야. 그러면서 밈 주식이 됐다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좀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테슬라가 안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가 안 팔린다? 그렇죠.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한테 잘 보여서 뭐 개별적인 테슬라 미국 기업의 지원은 받을 수 있을 텐데 정치적으로 좀 밉보여서 정치색이 민주당인 세계 캘리포니아에서 차가 안 팔리 거기서 가장 많이 팔리거든요. 네. 이 차가.
그게 판매량이 반토막이 났다. 이게 그냥 뉴스로 지나칠 만한 건 아닐 것 같고 네. 그 유권자들도 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테슬라 안 사야지. 다른 거 사야지. 그랬을 그래요? 가능성도 있고 그랬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을 엄청나게 압박을 하면 테슬라 같은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렇죠. 미국 다음으로 중국에서 많이 파는데 네네.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잖아요. 애국 소비. 음. 그때 사드 막 이 문제 생겼을 때 현대차가 중국에서 뭐 외국 차 중에서는 그래도 많이 파는 국가 중에 그때 하나였는데. 베이징에서 택시 타고 다니면 절반이 현대차였어요. 네. 원래. 그래- 사드 전에는 근데 지금 한 8년 만에 없어졌어요. 사드. 거의 제로가 됐습니다. 음. 현대차 판매량이. 이게 중국의 소비라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테슬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중국에서 테슬라는 북경 현대 상황은 안 될 것 같고요. 사드가 터지기 전에는 북경 현대니까 북경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북경시가 아예 택시를 현대차로 지정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간 거였는데 물론 사드 이후로는 중국의 모든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 한국 차에 대한 그 기술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을 계속 체내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타면은 거의 이제 목숨을 내놓는 거다 식으로 방송을 몇 년을 했었거든요. 아 중국이 현대차를. 네. 그래서 중국에 현재 있는 분들을 보면 이제 네. 실제로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대차를 사야 되는 한국 사람들이 특정 시내를 갔더니 이제 그 매장에도 차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안 팔리는 상황이 되는데 테슬라는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반응이 특히 2차 전지가 조금만 나쁜 이유는 네. 저는 오히려 펠로시가 얘기했던 거 그냥 뭐가 있죠? 그게 있죠. 후보는 바뀌는데 네.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경선으로 가자. 그래서 새로 뭔가 민주당의 후보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쪽으로 가자였는데 어쩔 수 없이 돈 문제 때문인지 바이든이 사실상 지정을 하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실망해서 그런 거라고 봐요. 민주당이 다시 올라오면 적어도 IRA는 의회니까 네. 의회에서 막아주면 어쨌든 IRA는 공화당하고 공동으로 합의해서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트럼프 혼자서 행정명령으로 밀어붙이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좀 선전하면 또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금요일 이후에 조금 반응이 있었다가 이거 바뀌는 거 보니까 민주당이 이거 쉽지 않겠는데는 실망감이 오늘 시장을 좀 반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주식시장이 결과론적으로 떨어지는 데 있어서도 정말 많은 해석이 갖다 붙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시장인 것 같고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테슬라는 그러면 어때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는 뭐냐면 어차피 전기차 자체를 자율시장 체제로 만들어버리면 그러니까 보조금이나 뭐 이런 거 차 떼고 포 떼고 다 뗀 다음에 너네 그냥 전기차 진짜 시장에서 경쟁력으로 붙어 했을 때는 결국 살아남는 거는 테슬라일 것 같기 때문에 테슬라 자체 그리고 테슬라 관련주 요런 거는 오히려 수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논리는 맞나요, 박재영 차장님? 저는 약간 국뽕이 있기 때문에 네. 국뽕을 기반으로 말씀드리고 네.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사라지면 다 죽고 테슬라만 남는 거다. 네. 근데 보조금의 혜택을 누가 제일 많이 받았나요? 누가 받았죠? 테슬라가 제일 많이 받았죠. 가장 많이 파니까. 근데 그게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테슬라는 그거 없이도 잘할 수 있다? 한번 물론 이제 5년, 10년 뒤를 보면 치킨 게임이 끝나고 나면 테슬라가 남아 있겠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고통은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서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삼성이 잘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현대가 망하고 LG가 망하고 뭐 이러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이 보조금 없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판매 데이터 떨어지면서 테슬라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보조금까지 못 받는다? 그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고 그나마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는 내연기관 잘 만들잖아요. 거기서 돈을 캐시카우를 많이 쟁여놨습니다. 재무구조도 굉장히 탄탄하고 네. 그런 상태에서 그래 보조금 없이 1대1로 다이다이로 한번 붙어보자. 그랬을 경우에는 전기차에서 못 벌어도 내연기관에서 벌어주면 됩니다. 하이브리드 잘 팔고 있으니까 거기서 벌어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훨씬 더 경쟁력이 훨씬 더는 아니고 좀 생길 것 조금- 같다. 조금 더 있을 것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손쌤님요. 저는 최근에 테슬라가 좀 그 주가 흐름이 분위기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예, 그건 이제 전기차가 잘 팔렸다거나 혹은 뭐 캐즘이 끝났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현재 테슬라가 가는 거는 이제 드디어 소프트웨어 쪽이 이제 밸류를 받기 시작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도 치킨 게임 꽤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치킨 게임이라는 게 너 죽고 나 죽자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나든 결국은 안 죽긴 했지만 죽을 뻔하는 걸 넘겨가지고 죽은 사람의 그걸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테슬라가 오히려 경쟁력은 있죠. 일단은 물론 캐시카우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뭐 현대기아가 망하고 테슬라 망하는 게 아니라 주가의 흐름에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봤을 때 현대기아가 갖고 있는 매연 기간에서 캐시카우에서 받는 밸류보다 테슬라가 갖고 있는 EFF라든지 자율주행이라는 로보택시 같은 데서 받을 수 있는 밸류가 더 우월해 보이기 때문에 주가에서는 오히려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나마 가장 높게 치는 거는 테슬라 주가가 드디어 전기차 판매량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참 테슬라 주주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았나. 그렇죠. 그렇다고 뭐 달까지 가자 이런 건 아니지만 계속 그냥 뭐 100불을 깰 거야 뭐 이런 거에서는 좀 의심을 좀 해야 되는 구간까지 왔고 전기차가 안 팔리는 부분도 꽤 많이 반영이 좀 돼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민주식이 된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선전이 테슬라한테 나쁠 게 없는 상황이 된 것도 있죠. 그럼 돈쌤은 지금 하나 사시라 그러면 현대차 사실래요? 테슬라 사실래요? 저는 테슬라 쪽으로 생각합니다. 네. 원래 아예 없으시나요? 저는 국뽕이 아니라 수익 나는 게 뽕이죠. 뭐가 됐든 수익 나는 게 뽕. 국뽕보다 수익 뽕.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요거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요거 PPT 자료 세 번째 거 띄워주시면 대선 후보 수락 연설로 본 트럼프 주요 공약 이 중에서 각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하나씩만 꼽아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암살자 형님도 여기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돈 주고도 못 사는 노벨 평화상만 트럼프는 노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김정은 언급도 했었잖아요. 그 전당대회에서 외교안보 측면에서 우리가 뭐 남북 경협주 이런 게 같이 엮여 있을 수도 있고 금융 쪽에서도 매크로 이슈,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하 요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민 뭐 요거는 좀 넘어간다고 치고 에너지는 전통 에너지 드릴 베이비 드릴 하면서 전통 에너지에 대한 그런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제조업과 세금 복지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방산, 코인 바이오테크 뭐 이런 것까지 같이 합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박지영 차장님부터. 저는 그냥 넘어갔었던 이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 네. 왜요? 이민이 그래요? 가장 중요해요. 지금 미국 경기가 이렇게 살아난 이유가 고용이 잘 돼서 그런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어차피 YOY고 하니까 어차피 잡힐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민 정책, 바이든이 이민 정책을 풀어주면서 지금 고용 지표를 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뭐가 이상하게 나오냐? 고용 지표라는 거는 전화 설문하는 거거든요. 네. 가계 고용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나와요. 근데 기업 고용은 굉장히 좋다고 나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상하네요. 불법 이민자들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고용률, 신규 고용, 비농업 고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꽉 막아서 실업률이 높아져 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봤을 때 금리 인하를 소프트하게 하면 경기는 좋아질 수 있는데 무언가 문제가 빵 터져서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한다? 그럼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국경을 막아서 고용이 안 좋아지면 지금 미국이 소비 안 좋아질 때 됐는데 안 좋아질 때 됐는데 소비가 계속 좋단 말이에요.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고용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버텨준 건데 만약에 여기서 크랙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소프트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드하게 랜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이민 정책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제를 떠받치는 것 중에 한 축이 고용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은 더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민에 무언가 변수가 생긴다고 하면은 고용이 꼬일 수가 있고 그러면은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금리 인하, 인상 여기에 대한 노이즈가 커질 수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돈쌤님은요? 저도 일단 미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이민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미 대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트럼프가 총을 맞기 전까지는 이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민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현재 그 히스패닉이나 이런 이미 넘어온 사람들의 마음을 공략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새로 넘어올 사람을 막아줄 테니까 너희들 일자리는 내가 지켜줄게거든요. 예, 사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그걸 알아요. 민주당도 원래 히스패닉이나 흑인들은 주로 민주당 지지층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공략해야 돼가지고 현재 트럼프보다는 약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이민법을 강화시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 말씀하신 대로 좀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어느 업종이 나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제 방산하고 우주 쪽을 생각을 합니다. 방산 우주항공. 왜냐하면 일단 미국이 동맹을 위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개입을 할 때는 항공모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김정은 직접 만난다든지 네. 아니면 당선되지도 않았는데 젤렌스키랑 전화해서 네. 전쟁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가잖아요. 그게 트럼프 1기 때도 그랬고 2기 때도 마찬가지일 건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미국이 예전보다 본토가 안전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북한만 해도 핵무기를 개발했고 그리고 중국이나 미국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서 예전보다 좀 위험한 미사일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MD 체제라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뭔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뭐 조선주도 사실 원래도 좋았지만 더 좋아진 거는 이제 미국 군함을 수리하게 되면서 이제 방산으로 엮인 것도 꽤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주 쪽도 생각을 해야 돼서 전 트럼프가 된다면 그쪽으로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 다른 것도 좋겠지만 이런 것도 봐야 된다. 우주항공 방산 쪽. 그렇죠. 근데 또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자국 중심적으로 뭔가 정책을 펼쳤던 것 같은데 사실 한데 사실 바이든이라고 외국 우선은 아니었거든요. 바이든이 차이인 똑같아. 거죠. 오히려 더 나빠. 앞에서 착한 척하고. 그렇죠, 그렇죠. 차라리 위선일 수 있어. 그 위선적이야. 차라리 트럼프가 솔직한 거죠. 국내 증시에 큰 타격은 없을까요? 근데 이제 예상대로 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은 이제 시장의 위험인데 예상한 대로 가면 미리 프라이싱을 하니까 그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빨리 결론이 나면 의회는 민주당이 가져가고 백악관은 공화당이 가져간다는 결론이 되면 지금 시장은 완전 무너질 상황은 아니거든요. 투심이 무너진 거지. 그래서 저는 다시 좀 돌아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장님은 아까 반사이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이렇게 가는 게 국내 증시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보고 계신가요? 그 관세만 가지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관세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매긴다 그랬잖아요. 뭐 동일하게 매기면 어차피 10,000원이 11,000원 되는 거 다 똑같으니 상관없는데 어디를 조금 더 압박해 주느냐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뭐 잠깐은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관세 때문에 걱정할 만한 산업이 우리나라가 잘하는 산업이 아니잖아요. 네. 자동차나 뭐 반도체나 이런 건 관세보다는 예전에 뭐 철강이나 뭐 화학 이런 거 할 때는 관세가 중요했겠지만 지금 관세보다는 기술력이 더 중요하니까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삼지선다 하나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위치에서 가장 유리한 시장은 어딜까요? 1번 국내 시장, 2번 미국 시장, 3번 코인 시장. 저는 뭐 이번 달 말까지는 세 개 다 조금 쉬어가면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세 개 다 쉬어간다? 코인 지금 불장인데. 코인은 불장이었다가 또 밥 먹고 나오면 또 바뀔지도 모르는 거니까 제가 코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코인은 잘 모르겠고. 미국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 이후로 두 자릿수 조정다운 조정이 이번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너무 급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하다못해 코스피도 작년 11월에 조정 이후로 이제 조정다운 조정은 처음입니다. 중간에 9%가 있긴 했지만 이제 10%짜리는 처음이었고, 네. 예, 그래서 그러면 너무 이제 급할 필요는 없고 특히 하반기에는 이제 국내에는 이제 금투세 이슈도 있고 하니까 개인 비중이 좀 작고 그리고 좀 대형주 그리고 수출주 이런 쪽으로 잠시 좀 피신해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박정 차장님은요? 4번 채권 시장. 4번 채권 시장. 근데 채권 너무 어려워요. 공부해야죠. 뭐 주식 쉬워요? 주식 쉬워요? 주식. 채권 공부까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니 주식 그러니까 전통 자산, 주식, 채권, 현금 이게 전통자산에 이제 비트코인이 들어왔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리스크가 커지고 위험이 커지면 안전자산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권 단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든 후보 사퇴에 있어서 해리스 부통령이 얼마만큼 요 지지율을 얻을지 그에 따른 산업 정책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될지 사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모릅니다. 지금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확실성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서를 찾아보자는 취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의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시면서 결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진짜 모르겠다 이러면 그냥 일단은 쉬시는 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가 한 번에 뭐 바로 뭐 몇 배를 벌고 이런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마라톤처럼 달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런치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유튜버 돈쌤님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박지영 차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